은퇴하고 나면 월세 한 3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1층 상가. 혹시 이런 미래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꿈일 겁니다. 그렇죠. 10억 원 정도에다가 대출 좀 못해서 번득한 신도시 코너 상가 하나 딱 분양받으면 노후 걱정은 이제 끝이다. 이런 달콤한 믿음 말이에요. 네.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 확실한 현금 흐름을 갖고 싶다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욕망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당신이 보내주신 바로 그 꿈이 어떻게 악몽이 될 수 있는지 그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최신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데이터부터 지난 10년간의 LH 상업용지 입찰 결과까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대화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이 판이 도대체 어떻게 짜였는지를 한번 해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왜 그 화려한 신도시의 1층 명당 상가들이 3년이 지나도록 텅 빈 채로 임대문의 스티커만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지 그 설계부터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신도시 상가에 섣불리 투자하는 건 콘크리트 감옥에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스스로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콘크리트 감옥이요? 와,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네, 뭐 위례, 동탄, 세종시 할 것 없이요. 1층 상가는 더 이상 상가가 아니라 아주 비싼 공기창고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이미 2자릿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에 나온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재구성해보죠. 네, 좋습니다.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58세 김철수 부장님의 가상 시뮬레이션입니다.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일한 우리 김 부장님. 퇴직금하고 그간 알뜰살뜰 모아둔 돈을 합쳐서 현금 8억 원을 손에 딱 쥐었습니다. 8억 원.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은행 이자는 뭐 너무 낮고 주식은 또 불안하고 그런 차이에 눈에 딱 들어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수도권 마지막 유망신도시 중심상업지구 1층 코너 상가 특별 분양. 아,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분양사무소에 딱 들어서면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아주 젠틀한 상담사가 속삭입니다. 사장님, 여긴 1만 5천 세대가 섬처럼 둘러싼 항아리 상권입니다. 주민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항아리 상권.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네, 그리고는 이제 구체들인 숫자로 심장을 막 뛰게 만듭니다. 전용 12평, 분양가 11억 원, 대출 50% 나오니까요. 실투자금은 5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월세 450만 원은 저희가 보장해드려요. 연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수익률 6%요? 지금 같은 시대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근데 여기서 뭔가 결정타를 날리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결정타. 바로 시행사에서 2년 임대 수익 확정 보장이라는 렌트프리 조건을 내거는 거죠. 잠깐만요. 2년 동안이나요? 공실이 나도 시행사가 월세를 주겠다. 이건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부터 들 것 같은데요? 거의 사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함정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큰 대형 시행사가 설마 사기를 치겠어? 2년이나 보장해 주는 데인데 그 안에 세입자 하나 못 구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우리 김 부장님도 월 450만 원이라는 그 달콤한 숫자와 2년 보장이라는 안전장치에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리고 대망의 2년이 지났습니다. 김 부장님이 현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재정적 악몽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첫째, 수입이 0원이 됐습니다. 시행사가 약속한 2년이 끝나자마자 칼같이 월세 지원이 끊겼죠. 둘째, 이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자요? 네. 3%대였던 대출 금리가 최근에 5에서 6%대로 치솟으면서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250만 원이 넘습니다. 와, 버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숨만 쉬어도 매달 250만 원이 나가는 거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셋째, 텅 빈 가게여도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게 매달 한 30만 원씩 돼요. 여기에 재산세, 부가세까지 더하면 결국 월 450만 원의 수익은커녕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서 그냥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단순히 매달 3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가 자체의 가치, 자산 가치까지 떨어진 건가요?
저는 그래도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아파트와 상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견디다 못한 김 부장님이 상가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사장님, 지금 이거 사겠다는 사람 없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3억 원은 각오하셔야 팔릴까 말까 합니다. 마이너스 3억이요? 네, 11억짜리 자산이 순식간에 8억 원이 된 거죠. 대출 5억 5천만 원은 그대로 빚으로 남아있는데 내 원금 5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와, 정말 끔찍하네요. 네,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이 말해두듯이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설계된 구조적인 함정의 결과입니다. 설계된 함정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그 구조가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이 비극 뒤에는 크게 세 가지의 치명적인 결함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씨앗, 그 시작점은 바로 땅값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땅값이요? 네, 시행사는 상가를 짓기 위해서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사오는데 그 방식이 최고가 낙찰제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비싼 값을 부른 사람에게 땅을 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죠. 제가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직접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부동산 호황기 때 신도시 상업용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평균 150%에서 200%에 달했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화성 동탄 2지구의 어떤 땅은 예정가의 191%, 거의 2배 가격에 팔렸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2배라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행사가 땅을 2배나 비싸게 샀으니 그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아, 당연히 분양가에 다 포함시키겠죠. 바로 그겁니다. 분양가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는 거죠. 신도시 1층 상가가 무슨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을 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태생적 고분양가로 태어난 상가는요, 당연히 비싼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본전을 뽑아야 하니까. 네, 결국 그 비싼 월세를 감당할 자영업자는 없고 공실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그렇게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애초에 땅값부터 거품이 잔뜩 껴서 시작됐다는 거군요. 그런데 설령 분양가가 좀 합리적이었다고 해도 상가 자체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두 번째 문제였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상업용지 비율의 배신입니다. 이건 뭐 예고된 공급 폭탄이었죠. 공급 폭탄. 네, 도시계획 이론상으로요. 한 도시의 적정한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 면적의 한 3% 내외로 봅니다.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3%요? 그런데 제가 본 데이터로는 실제 신도시들은 그 비율을 훨씬 초과했다는 거잖아요. 위례 신도시의 약 7에서 8%, 하남 미사도 8%에 달한다는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LH와 지자체가 땅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아,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100명 규모의 파티를 계획해놓고 피자를 300판 주문한 꼴입니다. 피자가 남아돌겠네요. 아무리 맛있는 피자라도 대부분은 버려질 수밖에 없죠.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니까 세입자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A급 자리만 골라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굳이 안 좋은 자리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 같은 1층이라도 조금만 위치가 안 좋으면 그냥 영원한 공실로 남게 되는 겁니다. 가격도 비싸고 숫자도 너무 많은데 사실 결정적으로 이젠 사람들이 상가에 갈 필요 자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제 스마트폰이 곧 백화점이고 마트가 된 시대니까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결정타였겠군요. 가장 거스를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소비 패턴의 혁명으로 인한 슬리퍼 상권의 몰락이죠. 슬리퍼 상권이요? 네, 슬리퍼 신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동대 상권을 말하는데요. 과거 상권의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빠가 동네 통닭집에 들르고 엄마가 집 앞 슈퍼에서 장을 보는 시기였죠. 아, 맞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치킨은 배달의 민족으로 시키고 장은 쿠팡 로켓프레시나 마켓컬리로 봅니다. 소비 행위 자체가 스마트폰 안에 갇혀버렸어요. 특히 신도시의 주력 소비층인 3040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이 가장 익숙한 세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에게 1층 대로변 코너 상가가 가졌던 가시성과 홍보 효과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달 전문 음식점들은 비싼 1층 월세를 피해서
2층이나 3층 아니면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공유 주방으로 숨어들죠. 아, 그러네요. 배달 맛집은 굳이 1층이 있을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분양 상담사들은 여전히 90년대 논리인 항아리 상권을 외치지만 사실 유동 인구가 상권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소비 행위 자체가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건 뭐 우연한 불황이 아니라 정말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아까 김 부장님이 3억 원을 잃는 동안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건데 이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웃은 사람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이 구조를 설계하고 차례차례 이익을 챙긴 주체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 LH입니다. LH요? 네, 최고가 입찰로 땅을 비싸게 팔아서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기고 가장 먼저 이 위험한 게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이익을 실현하고 나갔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시행사와 건설사입니다. 비싼 땅값에 자신들의 이윤을 아주 두둑하게 붙여서 고분양가로 상가를 모두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그럼 그들이 내걸었던 2년 임대 보장이라는 것도 결국 분양가에 이미 다 포함된 마케팅 비용이었던 거죠. 안전장치가 아니라 구매자를 현혹하기 위한 미끼였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마지막 남은 한 자리입니다. 라고 부추기면서 투자자를 설득하고 분양가의 5%에서 많게는 10%에 달하는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죠. 와, 결국 땅값부터 시작된 모든 거품과 리스크는 최종 분양자인 김 부장님에게 모두 다 떠넘겨진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철저하게 수익 환원법을 따릅니다. 수익 환원법이요? 그게 뭔가요? 즉 월세가 나와야만 가치가 있는 자산이란 뜻입니다. 월세가 0원이면요. 그 상가의 자산 가치도 0원에 수렴하고 오히려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 때문에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암울하게 흘러왔습니다. 이쯤 되면 신도시 상가는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는 결론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 속에는 이 폐허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소수의 전략가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2025년 버전의 생존 전략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죠. 네, 핵심은 모두가 인정한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실행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3가지 전략이요? 첫 번째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신축 상가 분양은 쳐다보지도 마라.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준공되고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5년이나요? 네, 그 시간 동안 거품이 쭉 빠지고 상권이 자리를 잡고 진짜 배기 임대료 시세가 형성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상가 투자의 본질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다 망해서 쓰러져 있을 때 가장 세게 줍는 것. 아,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그때가 기회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내심을 갖고 5년을 기다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수많은 빈 상가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기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분양가가 아니라 경매 낙찰가를 나의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경매 낙찰가요? 네. 현재 동탄이나 세종의 성가 경매 물건들을 보면요. 감정가의 30%에서 40%대에 낙찰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30, 40%요? 네. 아까 그 김 부장님이 11억 원에 분양받았던 상가가 경매 시장에서는 3억에서 4억 원대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게 바로 말씀하신 게임 체인저군요.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4억 원에 낙찰받으면 월세를 150만 원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기존 분양자보다 월등히 낮은 아주 매력적인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죠. 아, 그렇게 되면 공실 리스크를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가격 경쟁력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가격을 낮춰서 진입했다면 이제는 어떤 종류의 상권을 노려야 할지가 중요해지겠네요. 아까 항아리 상권은 피하라고 하셨으니 대안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3번째 전략입니다.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을 찾아야 합니다. 흐르는 물이요? 네, 즉 항아리처럼 갇혀있는 상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오는 목적형 소비가 일어나는 곳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적형 소비라면 예를 들어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업종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꼽을 수 있죠. 네. 첫째는 학원가입니다. 자녀 교육은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아, 그렇죠. 아이들이 오고 가고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머물고 그분들이 음료를 마시고 간식을 사 먹는 실제 유동인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아, 학원 상권은 정말 불패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병호연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이럴 땐 굳이 1층 소형상가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과나 정형외과, 안과 등의 통으로 들어올 수 있는 3, 4층의 넓은 평수상가가 공실 걱정 없는 훨씬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층수를 높여서 대형 평수를 노리는 역발상이네요. 네, 목적이 확실한 소비는 층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조감도 한 장에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거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합니다. 낮에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인 밤 9시에 꼭 다시 가보십시오. 밤 9시요? 왜죠? 밤에 불 꺼진 간판이 몇 개인지, 배갈 오토바이들은 주로 어느 가게 앞에 모여 있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그 상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발로 뛰는 경제학입니다. 발로 뛰는 경제학.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우리는 온라인 경제가 어떻게 오프라인 상가를 무너뜨렸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요? 관점을 뒤집는다면요? 바로 그 온라인 경제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수요가 폭발하는 오프라인 공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폭증하는 택배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시명 소규모 물류센터라든지 온라인 쇼핑의 최대 골칫거리인 반품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매장 혹은 온라인 판매를 보조하기 위한 체험형 쇼룸 같은 공간들 말입니다. 아, 위기를 만든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다음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든 흐름 속에서 다음 기회를 찾아라. 정말 의미심장한 화두네요. 오늘 저희 행복한 경제학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